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이시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고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학교폭력 신고가 많아지는 만큼 이게 학교폭력이 맞나? 이분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러한 사건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에서 억울한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안 딱 유형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폭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원래 피해자여서 피해자라고 신고를 했더니 가해자 측에서 야 너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마폭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요.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탁폭이라고 하죠. 마폭 신고를 하는 것이 마치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압박을 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하거나 시간을 끌거나 쌍방학폭을 만들기 위한 마폭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폭으로 인해서 피해 학생들이 조사를 여러 번 불려가거나 장기간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2차 피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한테 계속된 학교폭력 행위를 하고 괴롭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 학생은 너무너무 힘들고 극단적 선택을 할 고민을 하고 이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친구에게 나 이거 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측을 학교폭력 신고를 한 이후에 가해 학생 측이 그 얘기를 듣고 명예훼손을 맞고소를 한다거나 마탁폭을 신고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마탁폭을 신고하는 경우에 과연 가해 학생 측에서 유리한 결과를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가해 학생 측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이 지금 본인이 신고하려고 하는 행위와 비슷한 수준이면 또 어떻게 보면 그럼 비슷하면 이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잘못한 건 굉장히 커요. 맨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이랬는데 그 친구가 피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했다고 해서 마탁폭을 신고를 하면 나중에 가서 학폭위에서는요 가해 학생 측한테 굉장히 더 심각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탁폭이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나 아이의 어떤 감정적 화풀이, 나를 감히 신고해? 이렇게 화풀이를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학폭이 결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폭행 사건에 있어서 쌍방폭행 사건이 있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서로가 서로한테 폭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과정에서 비슷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해서 비슷한 피해를 받았다 라고 하면 사실상 학폭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두 학생 사이에 서로 화해를 하고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친구 관계로 잘 지내는 것이 사실은 더 나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상대방 학생이 먼저 시비를 걸다가 계속 폭행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저지하기 위해서 그 가해 학생을 밀어버린다든지 그걸 막기 위해서 발로 한 대를 찼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것이 과연 학교폭력이냐?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것을 막기 위한 밀치는 행동,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 학폭위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 행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가해 행위로부터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동이어야지 내가 상대방이 날 때린다고 나도 때리는 건 방어의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날 때리면 피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절대 방어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한테 때렸다면 상대방이 10대를 때렸는데 내가 한 대를 때렸다 라고 해도 쌍방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학교폭력 조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죠. 상대방이 3호가 나오면 내가 1호가 나오고 이럴 수는 있지만 둘 다 쌍방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내가 한 행위가 아닌데
내가 한 행위라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A라는 학생이 반에서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 B, C, D가 A를 자주 놀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B, C, D와 같이 다니는 E가 우리 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학생 입장에서는 B가 놀렸는지 C가 놀렸는지 D가 놀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다니고 있던 이 학생이 그러면 자신을 놀린 거 아닌가? 라고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폭 사건에서 다수인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 가해 행위를 누가 했는지를 잘못 지목을 해서 제3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그 말과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를 사실은 지목을 해야 됩니다. 쟤네들이 했어요? 이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그 옆에 있기만 했거나 사실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평소에 같이 물을 지어 다닌다는 거지, 그 행위를 했을 때 이가 실제로 있었느냐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을 내 친구들이 한 건 맞는데 내가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소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목격자 진술입니다. B, C, D가 같이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B, C, D에게도 체크를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놀릴 때 그럼 E는 뭐 했냐? 그럼 E는 놀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느냐? 다른 목격자들을 찾아서 이런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목격자 진술이 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난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저 친구 날 째려본다 라고 신고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째려봤다,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이런 이유로 신고되면 가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눈이 작은데요? 저는 원래 눈이 찢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렇게 째려보는 것만으로 피해 학생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심은 사실은 클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은 알죠. 제가 날 일부러 째려보는지 어쩌는지 알지만 제3자, 이것을 판단하는 학폭위 심의위원 또는 법원에서 판사님들은 진짜로 째려본 것인지 쳐다본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유형은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라기보다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를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친했던 절친 사이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입니다. 비교적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인데요. 굉장히 친했어요, 두 학생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정도로 학교 갈 때 같이 가고 같이 오고 집에 맨날 서로 놀러 가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학생들 사이에서 나중에 뭐 어떤 일로 좀 관계가 멀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관계가 서로 멀어지니까 예전에 했던 행위들, 서로 간에 장난으로 했던 말들, 행동들을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상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는 있으나 당사자들끼리는 친해서 친분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가서는 학교폭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뭐 예를 들면 축구하면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아니 배드민턴을 하면서 배드민턴처럼 툭툭 치거나 이거를 다 폭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건 학교폭력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도 아니었고, 행동을 했을 당시에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웃고 떠들고 서로가 서로한테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도 똑같이 또 신고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속된 말로 진흙탕 싸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치 없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서로 간의 친분 관계를 입증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시지 증거라든지 서로 집으로 해서 집으로 놀러 갔다는 증거, 그리고 뭐 사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학폭위에서 억울한 가해자 유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가 또는 내가 억울한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조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고가 되면 피해자 쪽에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신고할 리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알아주겠지? 당연히 조치 없음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일단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가 나와버리면 나중에 이의제기 절차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으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학폭위 자체에서 조치 없음을 꼭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